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5주차 공부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조직 환경과 그다음에 조직의 풍토, 특히 그 내의 조직 내에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살펴보고 환경과 풍토, 교육과 연관돼서 그 시사점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우선 우리가 어떤 사회 조직을 뭐 이야기를 할 때, 일단 그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사회 집단들이 속해 있단 말이죠. 자, 그 사회 조직으로 오기까지는 어떤 사회 집단들이 있는데요. 이 사회 집단들에는 뭐 1차 집단도 있고 2차 집단도 있고,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사회가 그 게셀샤프트, 게마인샤프트, 공동사회냐, 이익사회냐. 예, 이런 형태로 나누어 놓기도 하죠. 그 내에 들어있는 그 집단들이 결합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.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소속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1차 집단, 2차 집단은 이제 접촉 방식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자,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조직화 되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관료제화가 된다든지, 뭐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뭐 관료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그 집단에 대해서요. 일단 그 집단에 있는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죠.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죠. 그 집단에 대한 그 구조, 집단 구조를 알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집단 구조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구 통계적인 어떤 특성들, 걔가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여러 어떤 직위를 어떻게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구 통계적인 거잖아요. 그다음에 뭐 집단 구성원들의 그 지능 지수, 뭐 능력이 한 어느 정도 되냐, 그다음에 개성, 퍼스널리티죠, 인성은 어느 정도냐,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집단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집단 구조는 실제로 그 집단 구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룰이 있죠. 어떤 규범, 그다음에 롤이 있죠. 역할이 있고, 그다음에 포지션, 또 그 지위가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보려고 하면은 응집성을 보는 거예요. 얼마나 응집되냐, 코헤어런스죠. 코헤어런스. 어느 정도 이렇게 응집이 돼 있냐. 자, 그런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들이 당연히 또 있겠죠. 자,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황적 요인들이라고 했을 때 규모는,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. 그 다음에 density, 즉 밀도죠. 규모나 그 어떤 소셜 밀도죠. 소셜 덴시티, 이런 그 밀도 부분. 그다음에 어떤 그 과업의 타스크의 어떤 뭐 캐릭터라든지,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. 자, 우리는 이러한 것들, 집단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을 하고, 또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리더십도 보이고요. 이런 어떤 집단 과정을 우리가 또 거치게 된단 말이죠. 자, 이래서 이 집단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태도나 또 그 집단의 어떤 그 성과 부분,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
우리가 이제 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직 내에 있는 그 집단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냐? 아무래도 집단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요소들을 우리가 뭐 하면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집단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게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집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있어야 돼요, 서로. 예. 그러니까 교환해주는 그런 그 호환 관계에 있는 그런 교호작용이 있어야 돼요. 지속적인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고, 교호작용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서로 안다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. 그리고 그 집단 구성원이라는 거. 그러한 인식, 그러죠.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부분, 거기에 따른 규범, 이런 것들이 주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집단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. 아까 목표가 있어야죠.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다 하면은 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, 뭐 이 정도 크게 보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예.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요소적인 부분들에서, 그러니까 자기가 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을 뭐 인식을 하고, 서로 존재를 의식해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대인 접촉을 해서, 이런 부분들은,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. 집단의 정의에. 집단은 그래서, 우리가 공식적 또 비공식적인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. 예. 뭐 여러분들 공식적인 조직, 뭐 비공식적인 집단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식적인 기능과 비공식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조직의 어떤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, 그거는 이제 공식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기능이다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공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의 자긍심이라든지 사회적 욕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이런 데에 기여해 주는 기능,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공식적 집단은 뭐 잘 아실 거고, 비공식 집단 역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가름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집단의 유형이니까 보면 그 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뭔가 이렇게 합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,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죠. 뭔가 결과물, 산출물이 있어야죠. 그다음에 상호 간의 그 책임, 요걸 강조해 주죠, 팀은. 우리가 뭐 팀워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, 공동의 헌신 의식, 뭐 이게 있겠죠, 당연히. 그러면서 이제 자율적인 관리. 우리가 이제 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떠올라요. 왜냐하면 팀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. 어떠한 거대한 어떤 조직에 보면 그 팀을 보면 그 팀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 팀장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팀장을 하는 거죠. 자, 우리가 팀을 먼저 유형들하고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일단은 팀 유형들은 여러 문제 해결하는 팀, 그 다음에 자율 관리하는 팀, 뭐 그다음에 가상의 팀, 뭐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. 혼합형 팀, 뭐 이런 여러 유형의 팀이 있고요. 팀을 그럼 왜 구성하느냐? 역시 팀 구성을 하는 이유는 팀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?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.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.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생산성이 향상되고요. 그 다음에
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그 부분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해내면서 굉장히 또 창의적으로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그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또 품질이 좋아지죠. 그럼 고객 만족이 되고요.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팀은 성공하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팀을 만드는 거는 그 최고위 관리에 있는 관리층이 굉장히 이제 이 팀을 지지하는 거죠. 서포트 해주는 거죠. 예. 그 굉장히 그 전문화되고 상호 그런 소통, 그 다음에 생산성도 좋아지고 고객 만족도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최고 관리층이 지지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목표가 그 팀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굉장히 이제 그 큰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팀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뭐 당연히 신뢰, 정보, 모험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집단의 유형들로 봤을 때 뭐 아까 공식 비공식 집단 뭐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집단과 사업 진단 뭐 이런 사업 집단 그다음에 폐쇄 집단, 개방 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또 루타는 이제 소집단, 대집단, 1차, 2차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소속과 중거 집단. 내부냐, 외부냐, 그 다음에 공식적, 비공식적, 뭐 이런 식으로, 유형으로 나눠 놓기도 하죠. 뭐, 집단은, 뭐, 이렇게 참여하는, 뭐, 이유에서 우리가,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요. 그 중에 보면, 욕구 충족이라든지,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 목표가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구성원들의 어떤 자격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뭐 매력이 있다거나 개인 간에 이런 부분도 다 집단 형성의 원인이 되겠죠. 집단 형성 즉 참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집단 형성은 뭐 참여의 욕구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집단 형성이 되는 거죠. 여기에는 이제 그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처럼 집단도 생성하고, 내분 단계에서 정착하고, 활동하고, 그러면서 이제 해산하는, 이런 단계를 다 과정을 거쳐요. 응집성을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, 집단에는 이 집단의 결속력 있죠. 이런 부분에서 그 상당한 긴밀한 유대의 수준, 그걸 말해주는 특성이 바로 응집성이니까. 응집성이 있냐, 없냐, 뭐, 이렇게 보면은 그 집단이,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잘 규범을 잘 지키고 따라주고 이런 데는 응집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럴수록 이제 만족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. 자, 그럼 이 응집성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, 보면, 이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로 보면요. 자, 원인과 결과를 놓고 자, 이 응집성은 원인과 결과 간의 원인에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바로 이제 그룹 코헤시브니스라고 해서 응집성이 나오는 거죠.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인과관계인데 그 인과가 되려면 반드시 그 응집성이라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. 그 응집성에 거기에 진짜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, 이질성이라는 거, 호모냐 아니면 헤테로냐. 즉
질적으로 똑같냐 아니면 또 다른 이물질적인 것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동질 이질을 우리가 구분을 해주죠.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.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일도 중요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신뢰랄까 신망 그 리더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. 예. 자, 아무래도 응집성이 강화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향상되겠죠. 당연히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목표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라티오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투입 대비해서 결과가 아웃풋이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뭐 좋거나 또 그것이 향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집성이 강화되면은 아웃풋이 좋게 나오겠죠. 적은 투입에 비해서.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응집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집단에서는. 근데 응집성을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할 텐데, 응집성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강화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둬야겠죠. 그런데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면, 아무래도 응집성에 갖고 있는 그 위크 포인트,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면은 그것이 강화시키는 것으로 갈 수도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응집성을 뭐 약화시키려고 하면 의견이 불일치되고 뭐 아무래도 그 구성원의 이질성, 동질성보다는 이런 거 부분.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제한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집단 규모가 사이즈가 막 커진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많이 커질수록 응집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경쟁을 많이 집단 내에서 부추긴다든지, 뭐,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을 해가지고, 이렇게 한다든지, 그러면은 아무래도, 이제 경쟁과 성과급은 불가분의 관계죠. 뭐,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이것은, 응집성이 약화되는 거는 이제 최종 이제 집단 해체까지 갈 수 있고, 자,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강화시키는 방법 쪽으로 갈 수가 있죠. 네. 그 다음에 우리 집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고,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집단 간에 왜 경쟁이 발생하느냐?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경쟁은 뭐, 자원이 희소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희소성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.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경쟁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요인들은 뭐냐? 이기냐 지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더 그래요. 승패 상황이 됐을 때.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 뭐 두절되는 경우. 그리고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든지 이러할 때는 더 경쟁이 격화된다. 업무 한계가 정확하게 있으면은 조금 덜하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무에 중복이 돼 있는 현상과 전문화가 잘 되었을 경우의 현상들은 이와 같단 말이죠. A 부서와 B 부서가 싹싹 돼 있어요. 업무가 중복돼서 또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갖고 있다. 그 다음에 집단 간의 이제 경쟁이 격화된 것을 봤었고, 자, 그럼 경쟁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거. 그거는 이제 집단 내부의 변화가 있고 집단 간 관계가 변화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부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응집성 강화 좋은 차원에서 더욱 조직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 집단 간의 그 관계 변화에 있어서는
이제 굉장히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적대시할 수 있고요. 예. 그냥 부정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키울 수 있어요. 예. 우리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승패의 영향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. 그 경쟁이 격화되는 그 요인이 있을 때.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서 그 영향이 주어질 때, 이게 이제 승리한 집단과 패배한 집단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겠죠. 예. 승리한 집단은 뭐 더욱더 그 뭐 응집성이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좋겠죠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승리에 도취해서 분위기가 방만해질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겠죠. 뭐 집단 내 협조 강화 뭐 이런 부분도 더 잘 될 것이고. 이에 비해서 패배한 집단 같은 경우는 서로 내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을 뭐 찾고자 하는데 급급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은 협조가 아무래도 약화되고 또 왜곡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부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다시 이제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재도전 뭐 이런 경향도 생기는 거죠. 집단 간에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그 영향들을 살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간 경쟁을 함으로써 이제 뭐 폐해라고 아까 폐단, 뭐 이제 해독을 끼치는 뭐 거겠죠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뭐 업무 방해, 그다음에 이제 코디를 해줘야 되는데 코디를 해줘야 되는데 조정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능률적이지 못한 것이 생기게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 패단을 우리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서로 교호작용을 개선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이 경쟁이 격화되기 전에 조직 전체의 그 효율성 부분, 이런 것들을 집단 간에 강조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집단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집단적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뭘까요? 당연히 뭐 대안들이 많이 나오겠죠.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뭐 우리가 흔히 뭐 집단 지성이다 이런 말 최근에 많이 쓰죠. 뭐 좋은 점들이 그런 것들일 거예요. 그다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좋죠.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거고. 거기에 비해서 뭐 단점도 이제 역으로 풀어보면 또 안 좋은 점들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런 뭐 그러면 이런 이제 집단 문제 해결을 그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단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좀 비판적 평가자 역할을 이런 거를 좀 하게끔 해줘야 된다. 각 개인들한테. 자,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항상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하위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꾸 연구를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많잖아요, 주변에도.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럼 뭐 집단으로는 또 서로 토의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뭐 연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단 활동을 좀 우리가 평가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죠. 뭐 컨설팅 여러분들 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주로 그런 것들이죠. 그다음에 어떤 구성원들끼리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안들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서로 그 롤플레이
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면서 악역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안 좋은 역을 맡겨보는 방법.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뭐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핫 이슈에 대해서. 네. 자, 이제 노미널 그룹 테크닉입니다. 이게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데요. NGT라고 해요.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에요.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. 말 그대로 이제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집단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몇 가지, 5가지 단계로 놓고,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가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이걸 기록을 합니다. 그래서, 조그맣게 어떤 이렇게, 조그만 페이퍼에 이렇게 좀 써가지고, 그래서 이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앞에 붙여요. 이렇게 뭐 블랙보드에다가 또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, 집단 모임에서 그 기록된 해결 방안들을 이제 발표하고, 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때 그 토론은, 하지 않습니다. 토론은 일단 붙이지 말고 계속, 그런 상태로서 발표만 하게 하고. 자, 그래서 그 개인들이 다 해결 방안을, 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칠판 등에 이렇게 참여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 다 해결 방안들이 이제 명료화 되어졌을 때, 그때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,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할 수는 있어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표결을 해서 해결 방안을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죠. 이게 바로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죠. 다음에 델파이입니다. 델파이도 역시 집단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여쭤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 일어날 일, 즉 정책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델파이죠. 잘 아시다시피 델포이의 그리스의 신전. 신전에 가면은 그리스 신전에서 이렇게 미래를 점쳐볼 수 있고 신들에게 물어보는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알아보는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의 그 델포이 신전이었죠. 거기에서 델파이가 나온 거죠. 잘 아시다시피.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뭐 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그 해당 전문가가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한테 미래 이런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니까 우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. 전문가가 그런 측면에서 델파이 기법을 쓰는 거죠. 네. 델파이 기법은 질문지 만들어서 설문 질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응답을 기록해서 반송하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델파이는 말 그대로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지를 줄여가지고 서로 만들어서 그 응답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서 한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서 의뢰자인 이제 그 책임자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에게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응답해준 그런 전문가들한테 보내줍니다. 이런 것이 바로 델파이죠. 브레인스토밍. 여러분 잘 알 거예요. 브레인스토밍은 막 그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꺼내 놓는 거죠. 요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변증법적 토론 기법도 역시 한 조직내 집단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놨는데 브레인스토밍, 델파이,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 틀이라고 해서 예, 아니요. 그렇습니까? 그러면 네,
아니요, 아닙니까?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또 그 내용에 가깝게 접근해서 또 아니요로, 아니요로.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나무화 되어가는 나무 가지치고 이렇게 나무 매듭 있죠?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방법이 바로 디시전 트리입니다. 그 다음에 NGT,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죠. NGT,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명목 집단 기법이죠. 의사결정을 뭐 설명하는 데는 아주 이런 것들이 유용하죠. 집단적으로 하는. 자, 평가해 보겠습니다. 조직 내 집단 응집성이라고 했어요.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다 공부했죠. 자,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건 뭐예요? 이런 동질, 이질,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, 타스크 업무, 뭐 이런 것들 있죠. 또 지위와 신망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. 집단 형성 과정, 생성 내분, 정착 활동, 그 다음에 해산. 개인이,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과 비슷한 그런 어떤 조직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, 조직이 개발되고, 조직이, 사멸되고, 조직이 태어나고, 뭐 이러한 과정들도 비슷한 과정을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 조직 환경 공부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